95의 문제 봅시다. 자, 1번. 주식회사 신흥의 재고자산 관련된 자료가 매출원가는 얼마인가라고 하네. 매출원가 공식이 어떻게 되죠? 기초 재고 플러스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는 매출원가죠. 기초 재고 플러스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는 매출원가예요. 기초 재고가 얼마 있어요? 5만원. 기초 재고 5만원. 매입액이 25만원. 자, 기말 재고는 일단은 기말 재고는 창고 보유분이 얼마라고 나와 있지? 2만원 있죠? 기말 재고 창고분이 2만원 나와 있습니다. 기말 재고 2만원. 자, 그런데 밑에 봤더니 미착 상품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현재 운송 중인 게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만원 있죠? 선적하자마자 내 것인 거야. 선적하자마자 내 것이니까는 아직 도착이 안 됐지만 내 재고자산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기말 재고에 플러스 3만 원이 들어가면 돼. 플러스 3만 원. 플러스 3만 원. 자, 그 다음에 적송품은 적송품의 뜻이 뭐냐면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게 적송품이죠. 70%가 판매가 완료가 됐다고 나와 있으니까 몇 프로? 30%는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쵸? 30%는 아직 남아있어요. 5만원에 30%면 15,000원 남아있습니다. 플러스 15,000원. 자, 그리고 저당 상품은 차입금 관련 담보 제공 자산이며 기말 재고 실세에 포함하지 않았다. 여러분, 뭐 이거 담보로 그냥 잡힌 거 풀지 내 거 맞지, 그치? 맞잖아. 내가 담보로 제공하면 내 게 아니야? 내 거죠, 그쵸? 근데 포함이 안 됐으니까 포함을 해줘야 되겠죠? 플러스 10,000원. 저당 상품도 플러스 10,000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반품액에 합리적 추정 불가능한 반품가능 판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품액을 추정할 수 없으면 판매를 보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반품 가능성 금액을 추정할 수 없으면 판매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 재고자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플러스 15,000원. 플러스 15,000원. 토탈 재고자산이 얼마일까요? 다 더해주면 토탈 재고자산이 5만원에다가 65,000원, 75,000원, 75,000원, 9만원이 되죠? 9만원. 30에서 9만원 빼니까 21만원이 매출 원가가 됩니다. 21만원. 답은 3번이죠. 2번 문제 보시면 위험자산 인식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요.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산이 분리 가능해야 된다. 분리 가능해야 된다. 이런 조건은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통제 가능해야 된다도 해당 사항이 없고요. 유형자산 인식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가하고 두 가지입니다.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3번 이연법인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죠.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뭐예요? 미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미래에 법인세가 줄어드는 거죠, 그치? 미래 법인세가 줄어드는 게 차감할 일시적 차이고요. 이연법인세 자산입니다. 이연법인세 자산 맞죠? 그래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인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하는 거 맞죠? 2번 공정가치로 평가된 자산의 잔고 금액이 세무기준보다 크면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해야 된다. 여러분, 공정가치로 평가된 잔고 금액이 세무기준보다 크다. 평가이익이 나왔다는 얘기죠. 평가이익은 입금불산입이지. 현재 입금불산입이면 미래에는 뭐가 되는 거지? 입금산입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미래 입금산입이면 법인세가 늘어나는 거지. 가산할 일시적 차이죠. 가산할. 그럼 이연법인세 자산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부채가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정가치로 평가된 자산의 잔고 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크다. 이거는 평가이익을 뜻하는 거야. 평가이익은 여기다 써볼까요? 평가이익은 현재. 현재는 입금불산입이잖아요. 입금불산입.
근데 미래는 뭐가 되죠? 입금 산입. 미래 입금 산입이니까는 법인세가 늘어나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되는 겁니다. 이연법인세 부채예요. 영업권 상각이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죠?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영업권의 상각이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현재 그치? 송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현재는 송금불산입이죠. 맞죠? 그쵸? 송금불산입. 미래에는 뭐가 되는 거죠? 미래에는 송금산입이 되겠지 그치? 미래 송금산입이 되면은 뭐가 되는 거죠?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맞죠?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 봐봐요. 영업권 상각을 계산할 때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송금불산입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미래는 송금산입이 되는 거잖아요. 미래의 송금산입은 법인세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인지 부채라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자산부채 잔고금액과 세무기준의 차이,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해야 된다. 영구적 차이는 이연법인세랑 관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2번. 자본에 대한 설명이라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본유여금, 이익경험을 자본에 선입하여 기존의 주주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금액을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본다. 결론이 뭐냐면 무상증자는 액면금액을 발행금액으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상증자는 액면금액을 발행금액으로 보겠다. 자본유여금에는 주식발행 추가금, 자기주식 처분의 감자차익이 있다는 거 맞죠? 매입 등을 통해서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액면금액이 아니에요. 취득가액을 액면금액을 이 문장이 틀렸습니다. 취득가액을 자기주식 과목으로 해서 자본조정으로 해결한다. 돈이 나가는 거니까 액면금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취득가액. 옳지 않은 것은 3번. 현물을 제공받고 주식을 발행을 했을 때는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한다 맞고요.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이런 말 현물 출자. 그래서 현물을 제공받고 주식을 발행을 했을 때는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본다. 현물 출자라고 해요. 5번. 현금흐름표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세 가지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거 맞죠? 가번 맞아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여러분, 현금을 빌려주고 회수하는 건 투자활동이다. 유가증권, 투자자산, 위험자산의 취득과 처분 이거 다 투자활동 얘기하는 거네요. 나머는 영업활동이 아니라 투자활동 얘기하는 거예요. 돈 빌려주고 여기 봐봐. 돈을 빌려주고 뭘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거. 뭘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건 다 투자활동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차익, 상환, 주식 발행, 배당금 지급 맞아요. 재무활동은 돈을 빌리거나 갚거나 그 다음에 신주 발행이나 아니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거 맞습니다. 답은 맞고요. 라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직접법으로만 표시한다. 틀렸어요. 직접법 또는 간접법 중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건 간접법을 많이 쓸 뿐이고요. 올바른 것은 가하고 다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6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골라라라고 나와 있어요. 구조원가랑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 증감에 따라 단위당 원가가 증감하는 원가이다. 고정비. 여기 쓸까? 고정비는 잘 봐요. 생산량이 증가해도 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해도 원가는 일정하다. 그래서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변하죠, 그렇죠? 여기 봐요.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변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조업도 증감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 증감하는 원가 맞습니다. 만약에 생산량이 감소하면 단위당 고정비는 증가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종합원가 계산은 항공기 제작업 틀렸네 일단은. 여러분 항공기를 제작한다든지 건설업 이런 데서 쓰는 건 종합원가 계산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개별원가 계산이 되는 거죠. 개별원가 계산. 그래서 니은이 틀렸습니다. 자,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라고 하죠, 그렇죠? 직접비 맞고요.
공통원가 또는 간접원가를 배분하는 가장 이상적인 배분 기준은 수혜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하지? 인과관계 기준이라고 하죠. 수혜 기준이 아니라 인과관계 기준. 틀린 것은 니은과 리을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단기총 제시원가를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는 그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는 단기총 제시원가. 단기총 제시원가예요. 재료비가 25만원. 농업이 안 나와 있고요. 제조간접비는 농업이 200%라고 나와 있어요. 가공원가는 직접 재료비의 150%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 잠깐만 보실래요? 얘가 가공원가죠. 농업비하고 제조간접비를 두 개 내준 게 가공원가야. 이 가공원가가 재료비의 몇 프로라고 나와 있어요? 150%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 봐요. 재료비의 150%가 가공원가라고 합니다. 얼마 나올까요? 가공원가가 그러면 37만 5천 원? 가공원가는 37만 5천 원. 가공원가는 37만 5천 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농업비의 200%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제조간접비는 여기 봐요. 잠깐만 보세요. 제조간접비는 내 손가락 봐야지. 제조간접비는 농업비의 200%다. 농업비를 x로 놓으면 얘는 이 x가 되겠네요. 200%니까. 다시 한번. 제조간접비는 농업비의 200%다. 얘가 x면 얘는 2x잖아. 그러면 봐. 이제 x 플러스 2x는 37만 5천 원. x 플러스 2x는 37만 5천 원이죠. x는 37만 5천 원 나누기. 자, x 앞에는 1이 생략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두 개 더해주면 3x죠, 그쵸? 그러니까 나누기 3을 해주시면 되죠. x 값은 얼마 나올까요? 3은 3, 3은 3을 씌고 12만 5천 원 나오죠, 그쵸? 얘가 12만 5천 원이 되고요.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에 두 배니까 25만 원 나오죠. 그래서 두 개 더해서 얼마가 됩니까? 37만 5천 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총 제시원가는 물었으니까는 아까 뭐 굳이 이렇게까지 계산할 필요 없었네. 그치? 총 제시원가 왜 그랬어 나? 그치? 그러니까 총 제시원가는 두 개 더해도 답이 나오는 거죠, 그쵸? 얼마예요? 62만 5천 원. 그냥 여기 봐. 25만 원. 37만 5천 원. 이거 두 개가 가공비일까, 그치? 해도 답이 나오죠. 아, 그런데 혹시나 이걸 물을 수도 있는 거잖아. 얘를 물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가공비는 두 개 더해준 가공비는 재료비의 150%다. 25만 원 곱하기 150%하면 37만 5천 원. 여기서 일단 답은 나왔지, 그치? 자, 근데 또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제조간접비는 농업비 200%다. 여기 봐요. 제조간접비는 농업비의 200%다. x면 2x. x 플러스 2x는 37만 5천 원. x 플러스 2x는 37만 5천 원. x는 37만 5천 원 나누기 3. 왜? 이 앞에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3x잖아, 그치? 나누기 3. x 값은 12만 5천 원. 얘는 자동으로 25만 원 저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8번. 자, 보조 부분의 원가 배분에서 배분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전력비는 전력 사용량 맞죠? 구매는 주문 횟수, 인사는 종업 원수, 수선은 수선 시간이나 수선 횟수. 수선은 수선 시간 또는 뭐라고요? 수선 횟수. 네, 2번이 답이죠. 직접 재료비 완성 판산량 계산을 하면 얼마인가? 여러분, 당사는 무슨 법을 선택하고 나와 있어요? 선인선실법에 의해서. 선인선실법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지? 재료비. 자, 물으면 뭐를 물었습니까? 재료비 완성 판산량 물었죠, 그치? 여러분, 수량 금액 수량이잖아. 맞아요? 자, 여기 봐봐. 수량 금액 뭐라고요? 수량는 완성 판산량이니까 이걸 물은 거죠. 직접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는 40%가 투입되고 70% 진흥 시점에서 모두 투입된다. 공소로운 것으로 가져간다. 기초 제공품은 300단위이며 완성도는 몇 프로라고 나와 있어요? 90%다. 그럼 여러분, 완성도가 90%니까 다 투입됐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완성도가 90%지. 그럼 이미 다 투입됐겠지 기초는 그치? 그러니까 기초는 그냥 수량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300개. 단기 착수량은 6,000단위, 완성품은 5,500단위. 여기 5,500개가 나오는 거죠. 5,500개.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50%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40%만 투입됐겠지, 그치? 자, 근데 기말이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 잠깐만 여기 봐요. 제공품 계정 수량으로 볼게요. 수량으로 잠깐만 봐요. 기초 수량이 몇 개? 300개. 요번에 투입된 게, 요번에 투입된 수량, 다른 말로 착수 수량이라고 해요. 착수 수량이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착수 수량이 6,000개. 그러면 6,300개에서 완성된 수량이, 여기 봐요. 완성된 수량이 5,500개. 그럼 미완성된 기말 수량은 2,300개, 5,500개면 8,800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기말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기말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대부분 문제에서 기말 수량은 몇 개 이렇게 나와 있었지, 그치? 대부분 문제에서 기말 수량 몇 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기초 수량 300개, 투입, 다른 말로 착수라고 그랬어요. 6,000개. 그 두 개 뒤에서 6,300개예요. 6,300개에서 완성된 게 5,500개 있으니까 미완성된 건 몇 개? 800개가 되는 거죠. 지금 기말의 완성도는 몇 프로라고 나와 있어요? 50%니까 여러분 여기 잠깐만요. 50%니까 70%는 안 됐잖아, 그치? 전부 투입 안 했죠? 40%는 50%니까 공정 초기에 40%가 투입됐다고 그랬지? 40%가 투입됐어요. 그럼 40%만 들어가면 되죠. 여기 800개에 40%, 84, 32, 320개. 공정 초기에 40%만 투입됐고 현재 50%니까 70% 아직 안 됐으니까 다 투입 안 했잖아, 나머지, 그쵸? 40%만. 계산해 주었더니 5,520개가 나옵니다. 5,520개.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은 2번. 재료가 지금까지는 딱 두 가지 조건밖에 없었죠. 공정 초기에 투입된다. 또는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된다. 그렇게 두 개밖에 없었어요. 공정 초기에 투입되면 수량,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되면 환산량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공정 초기에 40%, 나머지는 70%대 다 투입한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네. 여기서는 공정 초기에 40%만 투입됐고 아직 70% 안 됐으니까 더 이상 투입이 안 된 거예요. 40%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10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노무비 관련된 자료를 다룬 것 같다. 자, 노무비 공식을 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임률 마이너스 표준 임률 곱하기 실제 시간. 임률에서 임률을 뺐으니까 임률 차이가 됩니다. 임률에서 임률을 뺐으니까 임률 차이. 그 다음에 실제 시간 마이너스 표준 시간 곱하기 표준 임률. 네, 시간에서 시간을 뺐으니까 당연히 능률 차이가 되겠죠. 능률 차이. 표준 임률은 시간당 5,000원 나와 있어요. 얘가 시간당 5,000원. 밑에도 5,000원. 밑에도 5,000원. 실제 임률은 시간당 6,000원 나와 있고요. 실제 임률은 6,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준 시간은 2,000시간 나와 있죠. 여기 2,000시간. 2,000시간 나와 있고, 능률 차이가 유리한 차이가 100만원. 여러분, 유리한 차이면 마이너스죠? 그지? 유리한 차이면 마이너스 100만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 끝났잖아, 이제. 이거 얼마 나올까? 이거.
x 곱하기 5,000원은 100만 원이에요. 그럼 100만 원 아니고 5,000원 하면 얼마 나오는 거죠? 5, 20. 200원 나오죠, 그쵸? 200원은 200원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00원이 나오겠지. 맞아? 부가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200원 나오죠. 그러면 실제 시간은 몇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1800시간이라는 얘기지. 그치요? 여기 곱하기 1800시간 가면 됩니다. 그러면 임률 차이는 얼마 나올까요? 180만 원. 유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불리한 차이죠. 자, 여기서 시간을 벌었으니까 1800시간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표준어가계에서 문제 보면 알겠지만 계속 공식만 암기를 하고 있으면 나와 있는 숫자만 대입하려면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11번 다음은 부가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내용이다. 맞는 것을 물었어요. 사업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법정신고 기한이 예정이 몇 월 며칠이에요? 4월 25일 또는 10월 25일이죠. 그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명세율은 0.5% 적용한다. 맞죠? 그죠? 무신고 시에는 20%예요. 무신고는. 일반 과소신고 불성시 가산세가 10%라고 그랬죠. 누락했을 때. 여러분 누락했을 때는 과소라고 그랬지? 10%. 아예 누락이 아니라 신고를 못했을 때는 무신고예요. 20%. 영세율이 0.5%라고 그랬고요. 사업자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확정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했을 때는 일반 과소신고 불성시 가산세, 그죠? 근데 20%가 아니라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일반은 10%라고 그랬어요. 과소는 10%, 무신고가 20%라고 그랬죠. 간이과세자가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시 10% 가산세를 적용한다? 여러분 납부 의무가 면제됐을 때 뭐 세금 낼 게 없잖아, 그치? 가산세 없어요. 여러분 간이과세자는 잠깐만 볼래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이다. 1월 1일부터 몇월 며칠? 12월 31일까지예요. 과세기간이. 이 기간 동안에 공급대가가 부가세 포함된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면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사업자가 법정 납부 기간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미납기간을 중요한 금액이 만분의 2.2죠. 그죠? 만분의 2.2 납부지연 가산세로 적용한다. 여러분 공식 다 암기가 되고 있잖아, 그치? 만분의 2.2예요. 12번 다음은 부가세법상 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세무이다. 빈칸에 들어갈 금액은 얼마인가? 납세지 관할 세무처사항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의 괄호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의 50%로 결정을 해서 고지를 합니다.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얘네도 신고납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고지납부를 한다고요. 다만 징수해야 될 세금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냐 한다. 4번 답을 고쳐주세요. 30이 아니라 5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4번 답을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5천만 원에 얼마? 50만 원. 1억 5천만 원에 50만 원. 법인도 왜 말만 법인이지 개인 같은 법인 있잖아요. 그치? 작은 법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신고 납부가 아니라 고지 납부를 하고요.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예정 고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예 세금을 안 묻는 게 아니라 고지를 안 할 뿐이라고. 확정된 다 내야겠죠. 다음 중 과세 대상 소득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저기만 찾으면 돼. 청산소득. 청산소득의 납세 의무는 누구만 있을까요? 청산소득의 납세 의무는 내국 영리법인만 납세 의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청산소득의 납세 의무는 내국 영리법인만 있다고요. 답은 2번이 틀린 거죠.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의 납세 의무 없어요. 왜? 잠깐만. 비영리법인은 청산되면 그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법인이에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법인,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요. 어쨌든 그런 문제 나오면, 소득의 범위 나오면 청산소득 잘 보면 돼. 그래서 청산소득의 납세 의무는 내국 영리법인만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14번. 업무보강 경비에 대한 설명이 더 의거한 것을 물었습니다.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나 건물, 물건 등의 유지 관리비 등은 업무보강 경비에 해당한다. 맞죠? 법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인과 관련이 없는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관리비 등은 업무랑 관련이 없는 경비예요. 법인의 대주주가 사용하는 사택, 여러분 대주주가 회사 직원이 아니잖아, 그치? 업무보강 경비에 해당한다. 맞죠? 법인의 임원이나 대주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여러분 종업원은 회사 사람 맞죠, 그쵸? 네, 업무보강 경비 아니에요, 종업원은. 근데 업무보강 경비에 해당된다. 틀렸습니다. 종업원의, 그죠?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 유지비는 업무보강 경비가 아닙니다. 법인의 종업원의 사기 진작, 공유생 측면에서 노사회에서 콘도미니엄 애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전 종업원의 공유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보강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하나라는 맞는 거예요. 답은 4번이고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어요. 소미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하루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일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려고 한다. 여러분, 예금의 이자가 14%라고 그랬죠? 대여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25%.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비영업대금의 이익. 다시 한번, 우리가 말하는 예금의 이자가 14%인 거예요. 예금의 이자나 뭐 이런 게 14%인 거고요. 대여금이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25%. 비영업대금의 이익, 지방소득세 별도로 해서 1번 맞죠? 거주자 이상의 시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 당첨이 되었다. 2억 원. 이때 20% 원천징수로 풀리고 있어야 된다. 맞죠? 여러분, 복권 얼마까지가 20%라고 그랬지? 3억까지가 20%고요. 3억 초과는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30%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복권이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는 30%입니다. 그러니까 2억이니까 20% 세금냈을 거예요. 상지는 주총에서 주주들에게 총 1억 원을 배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자금 조달의 문제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메모 한번 해볼까요? 잉여금 처분 시 처분 확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세 신고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분 확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이경청 계산서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우리 들어봤어요. 그럼 맨 위에 처분확정일 입력하는 데가 있어. 처분확정일. 그럼 만약에 2020 지금 몇 년도지? 2022년 3월 5일에 처분이 확정이 됐어. 그럼 보통 배당금 4월달에 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2월달에 결산을 하고, 날 봐. 2월달에 결산을 하고 3월달에 주총 열어서 처분이 확정이 끝났잖아, 그치? 그러면 4월달에 배당금을 주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근데 돈이 없어서 4월달에 배당금을 못 줬잖아, 그치? 자, 3월 5일에 처분했는데 4월달에 배당금 못 주고 5월달도 못 주고 6월달도 못 주고 계속 못 주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플러스 3개월 하면은 6월 5일이 되는 거죠, 그쵸? 6월 5일에 배당금 준 것처럼 해서 원천세 신고를 7월 10날 해야 된다고요. 6월 5일날 준 것처럼 했으니까 6월달 지급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7월 10날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돈 못 줬는데요? 세금만 먼저 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돈으로? 회사 돈으로. 그래서 틀렸습니다.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해야 돼요. 헬스장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인 나강강 씨는 홍보를 해서
홍보 전단을 나눠줄 일용직을 하루 동안 고용하고 일당 1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일당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할 세액은 없다. 얼마까지 세금이 없죠? 우리 이론상 얼마까지? 15만 원까지. 근로소득공제가 여러분 근로소득공제가 15만 원이란 말이에요. 1일 15만 원. 그러니까 일당을 15만 원 줄 때까지는 세금 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천세율은 몇 프로지? 일용근로자 원천세율은 15만 원 넘으면 세금 떼야 되잖아, 그지? 15만 원 넘으면 세금 떼야 돼요. 원천세율은 몇 프로? 6%. 일용근로자의 원천세율은 6%가 되는 겁니다. 6%. 그러니까 15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